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저와 아모스님 둘이서 오붓하게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 저희가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도 있으면서도 잃지 않는 좋은 투자 군 중의 하나인 원자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자재에 관심이 예전부터 있어서, 이렇게 어떤 투자처 혹은 이 주식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원자재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하다가, 원자재를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중요한 이유를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했고요. 그 어떤 기업이든 이 무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새로운 거를 창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온큐도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양자 컴퓨터에서도 바룸이라는 이 원자를 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를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이용해서 어떤 가공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대단히 크게 미칩니다. 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실생활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차근차근 설명할 건데 뭐 천연가스나 기름이나 밀값이나 농자재 물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원자재란 무엇인가? 자본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이게 다른 뭐 용어는 아닌데 금융에서 쓰이는 이 용어라고 합니다. 그 날 것 그대로의 재료도 원자재로 쓰이고요. 그리고 제품 생산을 위해서 조금 가공해서 사용하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원자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원자재 자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자재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속, 에너지, 광물, 생물, 히토류 원석, 목재, 농산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원. 요거는 이 지속 가능한 자원과 농산물이랑 좀 비슷하게 엮여가거든요. 목재랑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자재의 종류는 제가 알아본 것만 이거지 어, 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도 막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중간중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좀 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속 원자재 주요 생산국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중국이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필요한 원자재의 이 점유율이 높아요. 요거는 조금 다음에 뒤에 가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자재 생산도 중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도 지지 않게 옥수수와 대두 측면에서는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는 이 석유, 원유, 이 미국이 굉장히 높은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도 석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목재는 거의 중국이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템버, 재생 목재, 목재 가공 제품, 파이버보드. 저는 요번에 파이버보드를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 톱밥이나 남은 목재들을 모아서 재사용하는 게 파이버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열을 가해서 보드처럼 이렇게 탁 만드는 중국이 광물 원자재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히토류 원자재에 대해서 좀 보면 중국이 여기서는 80%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80%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히토류는 중국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리튬을 좀 독점해서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만들고 있긴 하지만 트럼과 네오디움, 리튬, 캐쇼륨, 프라세오디움은 다 히토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리튬과 네오디움, 트륨까지 이렇게가 굉장히 중요하게 히토류 원석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EU 지역 내 히토류 자용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왜 보여드렸냐면 중국이 점유율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죠. 네. 근데
다른 나라들도 히토류가 많이 나와요. 음,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등에서 히토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경광 파괴, 수자원 오염, 대기 오염, 토지 오염, 물 고갈, 소음, 먼지, 자원 탐사에 화학물질 사용해야 되는 점. 그래서 이런 환경 파괴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이 히토류 원석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냥 수입해서 쓰는 게 싼 거예요. 이 나라들도. 그래서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는 이제 히토류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 강국에서 히토류를 빼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 히토류라는 원석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봤는데 아까 전에 제가 점유율을 보여드렸었죠. 그 점유율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저희 한국에서 이거는 조금 정치 얘기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중국에 조금 쩔쩔매거나 어떤 요구나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에게 힘을 막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원자재 수출로 이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에서 이 동등한 입장으로 외교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요거를 알아보면서. 한국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거냐면 히토류. 이게 물론 히토류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더 많아요, 사실. 뭐 보면 게르마늄도 있고 갈륨과 인듐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 농산물도 수출해 오는 게 많고요.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중국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점유율을 그 빨간색, 파란색으로 조금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농산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농산물 가격이 이 급등한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서 띄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 밀과 이런 농산물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1, 2, 3위 안에 다 빠져 있었죠. 네네. 있었던 이유는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수출이 다 막혔기 때문에 수출이 막히니까 이 점유율이 바닥을 쳤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이 4,220만 헥타르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비율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만 보면 좀 사실 우크라이나 이 농산물 수준이 어느 정도고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잘 몰라서 다른 데를 좀 찾아봤더니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대부분 차단됐는데 이 차단된 양이 세계 3억 4,500만 명 이상이 어, 식량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하면 4분의 1, 밀 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했던 게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딱 치르니까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쭉 올라갔고 이 당시에 저희 라면값 오른다고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 22년도, 맞아요, 맞아요. 22년도인데 라면값이 막 올라간다, 밀값이 올라간다 해서 막 사람들이 사재기도 하시고 막 이랬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했던 밀이 어마어마했던 게 갑자기 수요가 공급이 딱 4분의 1이 줄어드니까 이 밀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유가, 밀값.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러시아가 또 이 석유를 석유랑 네,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기 때문에 유가와 밀값이 대폭 급등했던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좀 유가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하루에 1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겠다고 8월 4일 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이런 것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이 원유 감산을 통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 원유에 또 투자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원자재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 투자처입니다. 왜냐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원자재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보통 수출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과 이 수출을 받는 나라의 외교와 정치, 그리고 세계 정세도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아모스님이 이제 원자재란 무엇인가, 어떤 투자처이고 왜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원자재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올웨더 포트폴리오 같은 데 들어가서 잃지 않는 투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해칭까지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망하지 않으면서 꼭 인류한테 필요한 그런 투자군이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뭐 이런 방어적인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2부로 좀 더 구체적인 뭐 어떤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고 어디가 좀 유망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부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수렴해서 다음 영상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